보통 일반적 수능 지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게 난리지. 난리제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맞죠. 그죠? 우리가 방금 아까 지식의 얘기를 또 했어요. 여기 그 성경에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나요? 지혜로운 얘기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해요. 그러면 불교에서도 지식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나요? 불교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래요. 제가 어제 일요일 날 산행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김포에 혹시 김포에 문수산을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산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불교적 영향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산의 이름들이 불교에 대한 지명이나 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문수산은 말 그대로 문수보살에서 이렇게 따라지고 온 산인데, 문수보살이 가장 지혜로운 그 보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불교 얘기를 하면,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는 원래 산스크리트 인도 말로 붓다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스펠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붓다가 뭐고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붓다. 네? 저 잘 몰라요. 붓다. 네. 이 붓다가 결국은 이제 아까 부처가 이렇게 가면서 붓다가 되는 거고요. 네? 한자로는 붓다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거 불자 있죠, 그죠? 제가 뭐 이게 무슨 불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한자로는 불타라고 그래요. 불타. 타자가 무슨 타자 쓰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붓다를 받아서 불타라고 그런 거고, 불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부처라고 이렇게 음이 변해가는 거거든요. 붓다의 뜻은 뭐냐면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얘기했다면 많이 아는 사람,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죠? 그런 단어를 쓰겠죠. 근데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깨달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담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조금 일찍 해서 제가 1990년에 첫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을 제가 졌어요. 딸 이름을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서 딸 이름을 저는 우리 딸아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혜라고 줬어요. 사람 이름에서 지혜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에다가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죠? 사람 이름에다가는 대부분 지자를 쓰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해자를 이 위에 안 쓰죠.
은혜로운 해자나 뭐 이런 걸 많이 쓰죠. 그죠? 네? 그래서 지혜 지자에다가 지혜 해자를 쓴 사람 이름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근무를 할 때 어디서 근무를 했냐면 아시겠지만 이 브랜드 아시죠? MCM. 뭐 혹시 지갑이나 가방 갖고 계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MCM에서 근무를 했는데 MCM의 지금은 회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모실 때는 사장이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김성태. 네. 이 양반이 그 미국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미국에서 그 캐나다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 마찬가지로 외국 미국 근데 사실 당시에 재벌을 가해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건 우리나라 문화에서 상당히 굉장히 파격적이었었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난 딸 아이 이름을 지혜라고 줬다고. 오이구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부장이었었을 텐데 제가 그때가 2002년도였습니다. 근데 제 딸아이도 지혜입니다 라고 했더니 오 그러냐고 내 딸도 지혜다. 그래가지고 둘이 그때 한참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인문학은 결국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대단히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의 영향에 너무 많이 받게 되면서 지식이라는 부분에 너무 매몰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그런 어떤 것들이 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특히 정신문화적인 측면에 생각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부분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인문학의 열풍이 시작이 된 거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꼭 하느냐면 인문학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고 있었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자라는 것을 측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역사학을 전공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의를 함께 해야 될 부분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도대체 내가 누구고 우리는 도대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그동안에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급박했었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는 자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자. 그럼 나를 되돌아보려니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나의 뿌리는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자 라는 측면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격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동네 분이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인데 사실은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음 주에는 요가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이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별로도 계속해서 큰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또 세 번째 주에는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될 거고 네 번째 주에는 외부 손님을 모실 텐데 외부 손님 모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도 모시지 우리 이렇게 몇 명이서 하면 외부 손님을 모시기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까지도 이렇게 많이 모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동네 분 또 강의를 부탁을 드려서 또 할 거고 뭐 아까도 금방 통화를 했지만 오늘 깜빡 잊고 있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하셨던 은평 그 문인협회 회장이시면서 팬클럽 부회장 하고 계시는 분 국제 팬클럽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그 부회장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 신사동 사시는데 다음에 오면 역시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그분은 원래 기자 출신인데 또 그분은 뭐죠 역사 이게 여자분들이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얘기 들은 거지만 여담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조선의 여자를 많이 방영한 게 누구였죠? 사극에서 장희빈.
장희빈이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은평 사람. 그런거예요? 네. 네? 그래요? 은평 사람이에요. 네. 여기 사람. 은평구 사람이다. 네. 장희빈이.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정확한 지리를 이 양반이 대략적으로 그 위치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제가 사는 우리 집일 거야. 네? 아, 그럼요. 어디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제가 쓴 거를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뭐 논계에서부터 뭐 기생 내양이 됐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는 여자들과 관계되는 역사 이야기를 전부 다 이렇게 수필식으로 기행문 형태로 이렇게 쭉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분 얘기를 들어도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또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을 할 겁니다. 제가 굳이 뭐 장인분 얘기 더 이상 할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는 어쨌든 역사 이야기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고 여기에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 뿌리는 무엇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요. 이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아시죠? 네. 예? 이 드라마는 알렉스 헤일리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1976년도에 이게 영어로는 루츠죠, 그죠? 루츠라는 소설을 써서 그 다음에 플리처상하고 미국 도서 특별상을 수상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너무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미국에서 8부작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셨다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시청률 44%, 51% 나온다는 게 어렵죠.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엄청난 미국에서,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건 흑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얘기가 이 정도 일을 이렇게 반향을 일으켰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실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여파 때문에 작년에도 4부작으로 다시 또 이걸 드라마를 했습니다. 역시 히트를 좀 쳤어요. 그래서 그 해에 77년도에 이 드라마 때문에 98년도 에미상을 수상하게 되고 지금 8관왕인데 제가 뭐 잘못 썼네요. 그 다음에 골든글로브상도 수상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쿤타킨테. 쿤타킨테. 기억하시죠? 쿤타킨테. 이거는 루츠를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방영했잖아요. 그죠? 네? 왜 근데 이거를 썼을까요? 알렉스 헤일리는? 내 조상이 누구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내려오는 것들을 소설, 약간 이제 픽션이긴 하지만 조금 정리를 해서 쓴 소설이었어요.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잠비아에 있는 줄프레족의 만딩카족의 오모로 킨테, 그리고 부인인 빈타 킨테에 세연한 게 쿤타 킨테였던 거였어요. 네? 이 쿤타 킨테가 결국은 지금 이게 끌려서 이제 노예시장에 끌려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태어난 건 1750년대 1822년인데, 젊었을 때 20살이 채 되기 전에 결국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팔려간 게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이제 농장주로 팔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벨레라는 여자를 만나서 태어난 게 키지라는 딸을 낳게 돼요. 근데 이 키지가,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지가 다시 또 그 얘네를 모시고 있던 주인 있죠. 주인한테 굉장히 예쁨을 상당히 성실했던 모양이에요. 예쁨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그 주인 딸내미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얘가 사귀던 남자를 도망치게 해요.
도망치게 하면서 그게 주인이 알면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얘를 톰 조지한테 팔게 돼요. 그런데 톰 조지가 이 퀴즈를 겁탈을 하게 되죠. 강간을 이죠. 그죠? 해서 낳은 게 조지예요. 이때부터는 조지는 또 팔려나가. 그래서 미국에 아까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계셨다 그랬는데 노스캐롤라이나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조지가 그 밑에 아들 톰을 낳고 그러고 나서 땡 누군지는 이제 소설에서는 더 이상 여기까지가 해서 드라마는 끝나게 되거든요. 소설도요. 그러니까 건너서 알렉스 헤일리다. 알렉스 헤일리는 뉴욕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에부터 7대조가 되고 요 무렵이 남북전쟁들이 일어나게 된 시기예요. 이 사람이 알렉스 헤일리고요. 저 쿤타 킨테가 지금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냐면 노예한테 이름을 이제 다시 정해주잖아요. 쿤타 킨테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창씨개명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름들을 막 바꾸라고 하잖아요. 토비라고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어에서 What's your name? Your name is 토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군타킨테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도록 얻어맞는 거예요. 나중에는 토비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불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막판에는 결국은 뭐 맞다가 결국 할 수 없이 군타킨테가 My name is 토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쿤타킨테는 이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요. 키지는 또 자기 아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이게 이제 닉네임이 그 닭이 뭐지? 치킨 조지라고 해요. 왜냐면 이 닭 싸움에 아주 조련사가 명수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해서 또 팔려나가게 된 거예요. 뭐 영국까지 팔려가게 돼요. 조지가. 자기 와이프랑 이 조지랑 다 있는데도 톰이랑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팔려가게 돼요. 그랬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무렵에 남북전쟁이 생겨요. 결국은 알렉스 헤일리도 내 뿌리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결국은 그걸 찾다가 이런 소설을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라고 가정을 하고, 그죠? 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우리 아나요? 알아요? 그까지밖에 모를걸요? 모르잖아. 시키면 쓴 거예요. 응? 나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쭉 이제 더, 그는 부르는 명칭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상. 네? 그냥 조상이죠. 그죠? 몇 대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부르는 이름은. 어때들은 사람이 살면서 당대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은 당대에 만날 수가 없어. 어? 그렇잖아요. 어? 그런데 원래 한 세대는 기본적으로 30년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30년보다는 저는 25년으로 본 거예요. 제가 계산상으로. 자, 그러면 나를 그냥 평균적으로 2000년으로 놓자고요. 2000년 계산하기 쉽게. 2000년에 그만 아버지 세대 25년 그걸 걸러가면 1975년이 아버지 세대였어요. 네? 나의 할아버지 세대는 더 가니까 1950년대 세대야. 또 20년 그러면 1925년이야. 자, 그렇게 하면 한 100년 그래서 자, 벌써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이름을 조금 함자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할아버지가 뭐 하셨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가끔 저도 만나봤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33인의 한 분이었어. 막 이런 분들을 가끔 제가 만났어요. 그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얘기하면 쿤타킨테 이 알렉세이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아니었죠. 근데 알고 있잖아. 어? 뿌리식 그만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자, 이제 내 밑으로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갈 건데, 전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어떻고, 우리 집의 가치는 뭐고, 뭐 어떻다라는 얘기를 사실 전해주지 않았어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후손들한테는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지? 나는 우리 집안의 가치는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아까 쿤타킨테가 자기 키지하고 조지한테 쭉 내려보내는 것처럼 이제는 내 자손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린 그러지 못했잖아. 지금 솔직히. 우리 자식들을 열심히 다 연세가 그러니까 키우기에 바빴고 공부시킨다고 바빴고 뭐 돈 버니라고 바빴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집의 가치가 뭐지, 우리 가정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내 자손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좀 더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아까 내가 나는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는가, 나는 나의 조상, 즉 자, 시조는 알아요? 시조는? 네? 나의 조상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나는 나의 후손에게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이며 어떤 가르침을 남길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 다 빼놓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뭐냐면 그냥 아 그래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라는 문제를 제가 던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성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응? 2015년 기준으로 5,582개의 성씨래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 계신데 일본에는 성씨가 약 30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중국도 그렇게 큰 땅덩어리 인구가 뭐 13억씩 돼도 3,500개밖에는 없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약 이 정도는 한자로 표기되지 않는 성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한자는 표기하도록 성을 한자로 표기하도록 됐어요. 근데 이 가족법 등록법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한글도 성씨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경우는 뭐냐면 전부 다 귀화한 사람들이 성씨. 한 명 있는 성씨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과 1980년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뭐냐면, 우리나라 성씨가 사실은 200개에서 300개밖에 공식적으로 조사된 건 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급격히 드러나면서 이렇게 5,580개 정도가 된 거예요. 고려 때는요, 그전에는 귀족, 왕족들만 성씨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 없어요. 근데 고려 중엽서부터 성씨가 생기면 양민까지 해서 천민은 그래도 절대 불가했습니다. 그게 조선까지 쭉 내려가요. 그랬더니 19세기 말 1600년대 후반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의 인구의 55%만 성씨가 있었대요. 나머지 45%는 성씨가 없었던 겁니다.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반으로 넘어가니까 99%가 성씨를 보유하게 됐대. 뭐냐? 호적을 메모고 신분 그때 잘 아시잖아요. 전부 호적을 주고 팔고 양반을 주고 팔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생겨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막 주고받고 팔고 잡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성이 다른 경우가 생겨요. 족보를 여기서 사왔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족보대로 나는 예를 들어서 양시로 살고 있었는데 양식 잘 뭐 근거도 없어. 보통 우리가 보통 서민이나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족보를 양반 족보를 사왔단 말이야. 근데 김씨 족보를 사왔어. 그랬더니 예를 들어 경주 김씨 족보를 사왔어. 그럼 이제 아들은 김씨인 거라.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1909년 민족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제히 1910년 한일합방이 되기 직전에 민족법에 의해서 그때부터 모든 인구가 다 등록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100% 성씨를 보유하도록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100% 이제 성씨를 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호적과 족보의 불확실성이 전문가들은 90%가 우리나라 족보에 지금 우리가 전해오는 족보의 90%가 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내 아까 여기 쫙 얘기하면서는
내가 정말로 내 할아버지가 아까 했죠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정말 저는 최씨인데 최씨였는지 모르는 거야. 아까 했지만 확실하게 양반 집안이었거나 뭐 이랬으면은 그러니까 명문가치 집안이었으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양반은 사실은 정말 5% 안쪽이거든.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사실은 성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하를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조선 성종 때만 하더라도 277개 성씨 중에서 거의 130여 개가 귀한 성씨다. 그래서 동국여지 승남에 나온다. 가장 오래된 게 뭐냐면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보면 은이 중국의 하은주 시대 은이 있잖아요. 은이 멸망하게 되고서 결국은 그 무렵에 기자가 고조선을 해서 기자조선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자도 뭐냐면 기자의 은나라의 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데 이 기자가 결국은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의 후손인 마한 원왕의 아들인 우성, 우량, 우평 이 경우가 지금의 행주 기씨, 청주한 씨, 회원선우 씨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청주한 씨에 내려오는 족보에 보면 그래서 이 기자조선의 왕들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온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청주한 씨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뛰어난 인물이 없었어요. 생각이 안 나요. 한명회. 한명회. 네. 한명회. 한명회의 호가 뭔지는 아시죠? 압구정. 에? 압구정. 압구정. 지금 현재 있는 압구정. 예. 네. 사당을 짓고 놀았답니다. 거기서 그렇죠. 거기에 자기 정자를 짓고 놀았었다는 거예요. 말년에. 예. 그러니까 그때는 권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죠. 그죠? 한명회가. 예. 그래서 압구정입니다. 그게 지금의 강남구 압구정동입니다. 예. 그 한명회는 뭐 나중에 제가 쭉 가다 보면 세조 때 한명회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 보면 그쵸? 가락국 그러니까 가야의 시조가 김수로죠. 그죠? 김수로의 부인이 허황우죠. 그죠? 허황우는 우리가 설화에서도 인도에서 넘어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의 허씨. 그래서 허씨하고 지금 김의 김씨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인도에서 넘어왔다고. 자, 신라를 세운 건 박혁효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나중에 역사 얘기는 굉장히 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3대 왕이었나요? 4대 왕인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석탈해부터가 또 신라를 왕을 하잖아요. 그죠? 석탈해가 일설에면 일본의 용성국이라는 아이노족 출신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일설에 의하면 인도 어느 지방에서 아유타국에서 넘어온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석탈해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주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산이 씨는 베트남의 리왕조에서 왔던 그러니까 베트남 리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그 왕자가 넘어와서 결국은 된 거고요. 위구르의 덕수장수 뭐 이런 많아요. 일본에서는 또 이건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장수로 참여를 했다가 결국은 오히려 조선에 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귀화를 해서 조총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오히려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내려받은 똑같은 김해김씨지만 그 김해김씨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동네를 따라서 우록김씨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일설은 또 김해김씨라고도 부르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아까 김해김씨하고도 다른 사성 김해김씨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그 사당이 다 있어요. 이런 거. 네덜란드 경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멜, 박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선 잘 아는 것처럼 그 누구죠? 하일, 그죠? 할리, 로버트 할리. 본적 이렇게 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 좋아하시니까 우리나라 그 성남 일화에서 골키퍼 했던 아주 유명한 선수 있었죠? 남자분한테 물어봐야 돼. 성남 일화에서 사리체프 기억하시죠? 들어본 것 같아요.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신의 손. 신의 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씨를 또 본관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또 시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또 이 성남에서도 또 이성남도 있었잖아요. 예, 있었잖아요. 나중에 수원 삼성에서도 떴었던.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귀화를 한 내용도. 그다음에 관광공사 사장했던 이참 같은 경우도. 그죠? 이씨.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 민족의 개념 자체를 자꾸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오히려 너무 국수적일 수 있다. 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우리 문화를 만들고 우리 한민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씨는 기록이라든가 진위 여부가 사실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이라든가 민족 개념, 인종 개념 이걸 다시 한번 찾아보고 사회적 개념으로 공동체 개념, 국가의 어떤 소속된 이론이냐, 언어적 개념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 다 고찰을 해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한번 보자.